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6장 자아 개념하고 태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은 뭐 큰 카테고리가 그죠? 자아 개념하고 어떤 태도에 관련된 거라 이렇게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미론적인 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자아 개념이란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아 개념에서 자신이 어떠한 인간이며 그죠?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개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 그죠? 사람마다 자아 형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개념은 다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감정, 오감이 세 가지밖에 의식,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감정, 오감이 에고라는 거, 우리의 에고라는 거는 자아라는 개념은 생각, 감정, 오감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 오감. 요거를 이제 형성되는 게 자아 개념이다라고만 딱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어떤 핵심이자 그죠? 중심이며 일상적 경험의 총체적 결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 감정, 오감 요걸로 이루어진 게 사실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또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고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자아 개념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자아라는 건 사실 보면 첫 번째 후천적인 습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천적 습득. 그래서 이제 그 자아 개념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죠? 습득하는 것이다.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나, 아이 혹은 나, 미에 대한 지각을 형성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뭐 아이도 나고 미도 나잖아요. 약간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 이거는 어떤 주체적인 나를 말합니다. 오리지널 나, 그죠? 그다음에 미는 개체적인 나, 그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공부를 하면서 그죠? 제가 말씀드릴 때 남을 신경 쓰지 마라. 너무 남을 신경 써서 인생이 소비되는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남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예의 범절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뭐 태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만 본래적인 나라는 게 있어요. 아이 영어로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이. 그다음에 이제 개체적인 나.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과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진정한 나의 모습하고 또 만약에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행동에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 주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느냐 아니면 개체적인 나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앞에 교수로서의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집에 오면 이게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정된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학교에 오면 학생이고, 그죠? 친구들 만나면 그냥 친구고, 부모님한테는 자식이고, 그죠? 고정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저를 마주칠 때 저는 교수지만 저도 친구가 있고, 또 엄마한테 가면 저는 또 아들로서의 또 아들인 거고, 어떤 게 저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론인데, 인간관계함에 있어서, 그죠?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항상 그 나이를 먹고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저는 이제 많이 보는데 젊을 때 이렇게 잘 나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죠? 딱 은퇴를 하시면 집에서 쉬시거나 이러면 이제 자괴감을 느끼시죠. 근데 이분들이 그게 큰 분들을 보면 그 자괴감이 크게 우울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보면 그 전에 당신이 젊었을 때 뭐 사장님이든 뭐 회장님이든 뭐 교수님이었던
그 어떤 직업하고 자기를 이꼴, 동등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딱 날아가는 순간에, 이게 쫙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하시고, 그죠? 뭐 하여간 지금 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I라는 거는 이 원래적인 나, 본래적인 나, 그 다음에 미로 표현한 나는 개체적인 나, 그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나 혹은 나에 대한 지각을 형성한다. 지금 자아 개념의 특성을 얘기하다가 약간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개인한테 매우 중요하고 영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학교의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교수님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또 친한 친구, 상사, 뭐 부하 직원. 근데 의미 있는 타인이란 말이 있어요. 의미 있는 타인. 그러니까 나한테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강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선에서 자아 개념이 살아가면서 그죠?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자아 형성이 됩니다. 그죠? 가치관도 변화되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동일시와 판단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시와 판단의 기준. 어떤 대상이나 그죠? 집단을 자아 일부를 받아들여서 그런 대상이나 집단을 일체감을 느끼는 것. 말 그대로 우리 뭐 교재 예를 잠시만 들어보면 동일시하는 경우 우리가 인간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집단 내에서 한 구성원이 고통을 경험할 때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동일시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대상이나 집단과 일체감을 느끼는 상황 그런 걸 이제 동일시라고 말 그대로 동일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 그죠? 내 생각과 이런 게 다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죠? 선택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방식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하여튼 동일시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견해하고 일치를 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자아 개념 중에서 조엘의 창으로 본 자아 개념인데, 조엘이가 이제 사람 이름인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라는 분하고 해리 이넵이라는 분의 머리를 따서 조헬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셉 루프트하고 해리 이넵이라는 사람, 조셉 루프트한테 조하고 해리 이넵의 해리에서 조헬이라는 이분들이 이제 자아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조헬이의 어떤 이 개념은 자아 개념에서 자아 노출하고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라고 이분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자아 노출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누구를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다 오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뭐 물론 일반론적으로는 오래되고 그죠? 침묵을 긴 시간에 걸쳐 다져온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꼭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죠? 짧은 시간에도 확 이렇게 친숙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자아 노출. 당연히 자기의 자아 노출하는 건 정보하고 감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그죠? 나눌 수 있을 만큼 신뢰가 돈독할 때 이제 가능한 겁니다. 뭐 처음 만났는데 뭐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노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피드백은 말 그대로 이게 인간관계를 하다가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상대에 대한 인상이나 내가 상대에게 미친 영향을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넌 이래 이렇게 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넌 성격이 좀 개팍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피드백해 주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게 나와 자기 자신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별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상대의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숨겨진 부분도 있고, 뭐 열려져 있는 거, 뭐 알려지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조엘리의 창으로 본 자아 개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알려있는 나에 관한 정보 이해하시겠죠? 나는 몰라요. 나의 어떤 특성을 잘 몰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상대들은 알고 있는 거, 상대들이 알려있는 나에 관한 정보. 내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열려있는 영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 자신에 대해 내가 아는 동시에 타인도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을 이제 열려있는 영역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다음에 숨겨진 영역. 대부분 그렇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과 관련된 것들, 이거를 이제 숨겨진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영역은 내 자신에 대해 나 자신이나 타인 모두가 모르는 상태로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과 자아 개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하는, 열려 있는, 숨겨진,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요 네 가지 중에서 이거를 이제 자아 노출하고 피드백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개방적인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게 이제 뭐 통찰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교재 이제 123페이지 그죠?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자아 노출하고 피드백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개방적인 영역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돼 있는데 예전에 경험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관찰이 되거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별 신경도 안 썼던 것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거나 자신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 이런 경험이 일어났을 때 이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그죠? 어떤 거를 이제 처음에는 뭐 의미 같은 거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어떤 거 어떻게 예를 들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 어떤 약속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시간 같은 거 시간을 어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참지 못해하는 성격이에요. 물론 저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약속 시간이 늦게 온다던가 저는 학생이 됐던 뭐 지인이 됐던 뭐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제가 되게 친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약속을 잘 안 지키신 분들이 있어 시간 개념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속이 푹푹 끓죠. 근데 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또 완벽하니까 또 그분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해서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낀 거죠. 약속을 안 지키거나 뭐 늦게 뭐 움직이게 된다든가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좀 얄밉고 좀 상대하기 싫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통찰력이라는 거 뭐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찰력은 그냥 아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떤 걸 관찰을 하거나 그죠? 뭐 이렇게 해갖고 어느 순간에 팍 이렇게 넓게 여기도 단어로 보면 인사이트가 되잖아요.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통찰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잖아요. 직관력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어떤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알아차리는 것이고 어떤 센스티브한 거였거나 감각적인 건데 통찰력이라는 거 유심히 관찰해서 내가 그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 통찰력인데 하여간 뭐 책에 교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는 별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관찰이 되거나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별로 의미를 안 뒀던 것이 갑자기 의미론적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열려 있는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를 이제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드백과 자아 개방인데, 당연히 자아 개방.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든 모르는 부분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자기 개방이죠. 자아 개방을 함과 동시에 또 상대방은 피드백을 계속해서 해주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려있는 두 영역은, 어, 두 방향으로 넓어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 개방과 피드백의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열려있는 두 영역은, 그죠? 확 넓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로 더 알게 되고, 더 폭넓게 되고, 그죠? 계속 피드백 해주고, 나는 표현하고 읽다 보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피드백과 자아 개방인데, 인간관계가 계속되고, 그죠? 신뢰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나는 타인에게 개방되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게 된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성향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 오래돼도 이렇게 꼭꼭 감추는 사람도 있고,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나요? 그, 권위주의적 어떤 성격하고, 마키아벨리즘적 성격에 대해서. 거기에도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나오죠.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지극히 온순하거나 그죠? 얌전하거나 너무 이게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한 건 극도로 매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프로이드가 그 심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상당한 불만과 억압 이런 게 있는데 반동양성 반대로 그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일반적으로 그게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교재 챕터를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번 학기에 그 인간관계를 배우려는 목적은 사실 뭐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전에서 그죠? 실전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설에서도 말씀드린 어떤 그 성격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이 까칠한 사람보다 이게 항상 웃고 이렇게 좀 이렇게 쾌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순진하고 조용한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심리학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걸 참고하라는 얘기지. 그죠? 정말 겉으로도 순진하고 속으로도 순진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 때만 해도 저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정말 양반인데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막 허튼 짓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은 원래 개차반인 거예요. 정말 괜찮은 분들은 술을 먹어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술을 먹었으니까 육체적으로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몸이 쿵쿵 뭐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원래 그분이 술 안 먹었을 때 행동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행동만 하시지. 근데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순진하셨는데 갑자기 술 먹으면 막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막 꼴통짓 한다거나 심지어.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뭐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뭐 술자리는 많이 합니다만 술을 잘 못 마셔요. 개인적으로 생긴 건 잘 먹게 생겼는데 하여간 저는 술을 마시고 싶은데 몸에서 안 받아. 그러니까 환장하죠. 하여간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술자리에서도 이 사람들 행동 잘 이렇게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평상 이분이 술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어떤 행동의 차이를 이런 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술 먹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은 순간적일 수도 있어요. 삶의 어떤 분함, 뭐 어떤 모욕감, 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술 먹으면 이제 몸이 좀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자기, 그 사람의 아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술 안 먹을 때 미로 표현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가 계속되고, 그죠? 신뢰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나는 타인에게 계속 개방을 시작하고 주위 사람은 나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태도 부분이 나옵니다. 태도, attitude. 뭐 이 의식 이꼬로 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식 상태가 태도다, attitude. 그죠? 이건 행동하기 전에 어떤 마음 자세죠, 태도라는 건. 그죠? 행동을 하기 이전의 마음 자세가 준비 단계가 이제 태도인데, 뭐 직장에서도 직무 만족도 직무에 대한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자리, 자기가 하는 일, 그죠? 뭐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직무 만족, job satisfaction, 도 직무에 대한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태도는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이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태도는 특정 사람, 상황, 실체 등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평가적 기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태도를 이제 굳이 막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인 구성 요소가 있고 평가적, 정서적 구성 요소, 행위적 요소가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인지적 구성 요소가 먼저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페이스,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들,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인지하는 게 달라요. 인식하는 게, 그죠? 그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본인의 신념에 따라. 저희 교재는 이제 126페이지에 어떤 예들이 나와 있는데, 126페이지. 예. 보시면 그 맨 처음에 인지적 구성 요소 말 그대로 나의 신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거나 상황,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들. 그게 이제 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종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종교 얘기도 나오고 여기 다른 얘기 나옵니다. 어떠한 직원이 점포의 직원이 자신의 일에 어, 장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 아주 지루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 때 믿는 게 신념이잖아요. 그 직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뭐 학교 다닐 때, 이거 해서 뭐해? 내가 이거 학위 받으면 뭐하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죠? 계속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그 신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념은 개인이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를 지루하다, 재미있다, 혹은 재미없다, 상대에 의존적이다, 혹은 상대와 독립적이다 등의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념에 따라서, 그죠? 인지적 구성 요소는 어떤 신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평가적, 그 다음 정서적 구성 요소, 보시면 태도에서 좋거나 싫거나 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정서적 구성 요소인데, 비즈니스라는 말, 사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비즈니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평가적 정서적 구성 요소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란 말, 그러니까 사업이란 말을 들으면 기회나 서비스, 효익 뭐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란 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뭐 탐욕이라든가 착취, 거만이라는 단어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정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또 교재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네. 돈,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데 돈에 대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에 대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죄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그런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게 태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계속 돈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접한 친구들은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그러면 저 속에서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맨날 부모님들 싸우고 만약에 돈 때문에 뭐 안 좋은 일을 당한 친구들은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갖게 돼 있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종교에서도 뭐 돈은 뭐 망고의 뭐 죄다, 죄악이다 뭐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돈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손도 아닙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돈에 대한 것도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돈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그죠? 정당하게 올바르게 돈을 천억을 벌든 뭐 몇백억을 벌든 전혀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이제 탐욕스럽게 가면 안 되죠. 막 그래서 아까 비즈니스란 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남들 아프게 해서 돈 벌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직하고 올바르고 자본주의 틀 안에서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게 본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관련해서 돈이란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정서적인 구성 요소고 인지적인 건 어떤 신념에 따른 거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의 정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적인 요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가지는 행동 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 의도는 뭐냐면 앞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그 직장에서 자기 그 직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을 어떻게 해요? 뭐 이직한다든가 딴 데로 갈 거 아닙니까? 높은 이직률 아니면 자기 만족을 못하니까 결근을 한다든가 땡땡이 친다든가 뭐 일부러 늑장 부린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 태도 때문에, 그죠? 인지적으로 앞선에 예를 드린 것처럼 교재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점포에 있는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결국 행동은 어떻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결근을 한다든가 늑장을 부린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거 앞서 세 가지 태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거 우리가 애티튜드, 그죠? 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마음의 준비 상태죠.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인지적인 구성 요소가 있고 평가, 정서적인 구성 요소, 행위적인 요소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지적인 구성 요소. 앞전에 말씀드린 어떤 직원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뭐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할 경우가 있고 자기 신념 때문에. 정서적인 거, 직무 불만, 그 일이 싫다 막 이렇게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위적인 요소, 이게 다 나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직 의도가 발생하고 되면 노력도 안 하고 뭐 이런 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의 행동은 이렇게 결근 이직 태만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되는데 먼저 그림 보시면 이거는 뭐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 교재에 어디 나오냐면 이제 뭐 책 없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보시면 됩니다. 127페이지 127? 이게 보시면 이게 자동차에 관련해서, 그죠? 보면 A 자동차, B,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태도가 인지적인 구성 요소, 정서적인 구성 요소, 행위적, 이건데 뭐 광고나 이런 거 보겠죠. 근데 A 자동차와 B 자동차 중에서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보면 얘가 나왔으니까 뭘 보십니까? 뭐 다 보겠죠, 골고루. 그럼 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볼 거고, 그죠? 디자인적인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성능도 따져보겠고,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가격도 차이가 나고, 또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이게 뭐 BMW냐, 벤츠냐, 아우디냐, 뭐 아니면 현대 거냐, 뭐 이런 네임 밸류에 따라서 인지적인 거, 내 신념, 만약 내 신념은 나는 돈이 없어도 어, 현다의 건 안 볼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인지적 내 신념 때문에. 차는 벤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같은 값이면 당연히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인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벤츠를 구매할 것이고, 내가 생각한 벤츠보다 현대 건 더 싼데
아니면 성능이 더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낮은 단계의 벤츠를 살 수도 있어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지적인 거.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신념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광고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A 자동차가 더 좋다고 인지를 했을 때 또 정서적인 것도 뭐 이분의 정서도 이게 맞았다면 A사를 호감을 갖고 결국은 행동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태도와 행동은 우리 그 아이디어 박스라는 게 있어요. 125페이지에 책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1934년도 얘기예요. 어떤 미국에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1934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거의 8, 90년 됐나? 90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국인 부부들이 이제 미국 전역을 여행을 했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인들이 동양인에 대해서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죠? 시대를 감안하시고 우리 아이디어 박스에 보시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250개 호텔과 식당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엄청나게 돌아다녔네. 단 한 곳에서만 숙식을 거부당했대요. 물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그 250개가 있는 그 미국 그 지역에다가 설문지를 보냈나 봐요. 혹시 동양인, 중국인이 오면 손님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다들 안 받는다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갔을 때 한 곳에서만 숙식을 거부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막상 또 다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와 행동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여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만 태도라는 거는 행동하기 앞서 어떤 마음의 준비 자세, 마음가짐을 이제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동은 막 액션 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도 변화. 태도란 것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태도. 태도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어 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의 태도라는 게 어떤 환경이 변화되거나 이러면 이게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사회와 가정이 일생에 걸쳐서 계속되기 때문에 또 태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살면서 사람들 접촉하고 또 사회와 가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도 변하게 되고, 그죠? 행동도 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제 태도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또 이 변화 과정이 그냥 뭐 마구잡이로 어떤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뭐가 변하려면 엄청난 자극이 들어와야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순환 과정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 해빙, 변화, 재동결의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태도가 변할 때 어떤 프로세스예요. 하나씩 보시면 해빙은 뭐냐? 태도의 변화 과정 중에 첫 번째 해빙.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해빙, 녹는 거죠. 얼음 같은 녹는 해빙한다고 그러죠. 해빙. 보시면 밑에 보시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보시면 일단 해빙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 보세요. 일상 업무라든가 정보의 원천, 재반, 사회적인 관계 등이 물리적으로 제거된 경우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사람들하고도 제거되고 뭐 갑자기 쫓겨나는 거 뭐라 그래 뭐 이런 회사에 잘리거나 뭐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제거되는 경우라든가 또 자신에 대한 모든 사회적 지원이 줄어들거나 현격히 사라질 경우 이때까지 막 부모님이나 돈 대주고 막 했는데 딱 끊긴다든가 그죠? 나를 위해서 모두 움직였던 분들이 사라진다든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이전의 이미지가 무가치해지거나 그전엔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무가치해지거나 어떤 굴욕적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게 확 무너지죠 마음이 그때 이제 태도를 변화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나 위협이 있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빙이라는 거 태도가 변한다는 거 원래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거의 안 변한다고 네? 근데 이렇듯이 완전히 확 무너졌을 때 밑바닥을 칠 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죠 사람은 그죠? 이제 나의 물리적인 지원이 다 끊겼나? 근데 태도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음,
그 말은 이제 개인이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예요. 그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먹었을 때를 해빙이라고 하고,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수능, 잠깐, 그죠? 죄송합니다. 예. 변화, 체인지. 태도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단계 중에 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수능, 동일시, 뭐 내면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수능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조직에 살아남으려면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분위기 맞춘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 수능.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과정, 태도의 변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시하는 거, 뭐 개인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거나 그죠? 이 관계가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믿음이 섰을 때 이들의 태도를 이제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중에 내면화라고 되어 있는데 또 타인의 주장이 한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되거나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일어나는 거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래요. 저도 태도의 변화가 온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저도 이제 변화된 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학자들 그죠? 성직자들을 뭐 학자들, 철학자, 뭐 심리학자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는 뭐 이게 지식이 짧으니까 그분들보다 무시했던 것들이 확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주장한 것이 제 가치관에 딱 합리적으로 딱 부합을 하면 제 태도도 변화됩니다. 그전까지 어떤 정서적인 거 아니면 신념적인 것 때문에 제가 고정화됐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재동결돼 있는데 새로 획득된 태도를 어느 정도 고착화시키는 거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딱 이렇게 그죠? 고착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내용이 자 개념하고 태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간관계함에 있어서 그죠? 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내 자아 개념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의 애티튜드 태도에 대해서도 어떤 과정을 거치고 변화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6장은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또 저희 자료와 책 한 번씩 쫙 훑어보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또 긴 시간 수업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